돼서 북한군이 지뢰를 새로 매설하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요즘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나를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북한 주민들 보기에도 우리가 아무리 독재 체제지만 열몇 살짜리한테 군을 지도하는 후계자는 김주애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자, 올해 북한에서 태양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과 더불어 나타나는 게 뭐냐? 김정은을 태양으로 지칭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태양으로 지칭되는 김일성을 일정 부분 지우고 김정은이 태양으로 부상하고 싶어한다. 김정은이 김일성을 넘어서고 싶어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스프 컨트리부터 SBS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5월 21일 날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이라는 게 열렸는데 이때 건물 외벽에 김일성, 김정일과 함께 김정은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린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린 건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김정은의 초상화까지 3대가 나란히 걸린 초상화가 공개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즉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얼마 전에 끝난 6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 초상휘장이 등장을 합니다. 노동당 전원회의에 나온 간부들을 보니까 김일성, 김정일 얼굴이 들어있는 배지 이걸 주로 달고 다니는데 이게 김정은 초상휘장으로 바뀌었어요. 김일성, 김정일 배지 대신에 김정은의 배지를 단다. 이거는 김일성, 김정일을 넘어서서 김정은이 독자적인 리더십을 훨씬 더 강화해 가고 있다. 이런 징표로 읽히는 거죠. 올해 3월 15일에 김정은 부녀가 항공육전병 훈련을 참관을 했습니다. 이 항공육전병이라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수부대 훈련을 참관을 한 거예요. 근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날 하늘에서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던 것 같아요. 수송기에서 북한 군인들이 뛰어내리자마자 낙하산이 거의 수평으로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낙하산들이 엉키면서 낙하산들이 펴지지 않은 채 지상으로 떨어지는 군인들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데 왜 훈련을 강행을 했느냐라는 거죠. 이 3월 15일 날 김정은 부녀는 오전에는 이 공수부대 훈련을 참관을 했고요. 오후에는 강동종합온실 준공식이라는 데에 참석을 합니다. 이 행사에도 김정은 부녀가 참석을 하거든요. 이날의 행사에서 지금 후계자로 얘기가 되고 있는 김주애의 위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전 활동들이 포착이 됩니다. 북한군 장성들이 쭉 보고 있는 이 참관대 한 가운데서 김주애가 망원경으로 훈련을 지켜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북한군 장성들이 서 있는 가운데에서 망원경으로 훈련을 참관한다. 이거는 최고 지도자가 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 행동을 김주애가 함으로써 다음 후계자는 군을 지도하는 후계자는 김주애다. 이런 이미지를 만든 측면이 있고요. 또 강동종합온실 준공식에 갔을 때 북한 매체들이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향도의 위대한 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향도의 위대한 분들께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함께 강동 종합 온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향도라는 표현, 길을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인도해 간다는 거니까 결국 북한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뜻인데 지금까지 북한 매체에서 향도라는 표현은 조선노동당 또는 최고 지도자한테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향도라는 표현을 김정은뿐만 아니라 김주애에게까지 썼다는 건 장차 북한을 이끌어갈 지도자는 김주애다라는 선전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김주애가 공수부대 훈련 이후에 2개월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독재 체제지만 열몇 살짜리한테 훈련 보여주려고 군인들이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북한 주민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할 거고 소문이 퍼져가면 그러니까 북한도 그걸 의식해서인지 2개월 정도 김주애가 공개석상에 드러나지 않아요. 5월 30일에 있었던 김정은의 초대형 방사포 사격 지도 현장입니다. 김정은이 이날 군부대 훈련을 지도를 했는데 북한 매체의 보도를 보면 이날 김주애가 동행한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들을 쫙 보다 보니까 모니터 화면에 김주애 모습이 살짝 비친 게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 김주애가 김정은의 현지 지도에 동행을 했는데 일부러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김정은의 딸이 갔는데 왜 보도를 일부러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두 가지 포인트에서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김주애가 공개석상에 등장하고 나서 김정은을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죠. 그러면서 김정은의 유력한 후계자는 김주애다 하는 정도까지 이제 가 있는 거고요. 김정은의 후계자는 여동생인 김여정이 아니라 자식인 김주애한테 간다. 이런 것도 대내외에 어느 정도 공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노출에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이제 열 몇 살 정도밖에 안 된 얘를 후계자라고 해서 데리고 다니는 게 북한 주민들 보기에도 그리 과히 좋아 보이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두 번째 포인트는 김주애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김정은의 현지 지도에 안 따라다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김정은의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던 유학생들에게 북한 당국이 최근 소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뭐 조직 책임자한테 그게 눈에 띄었어요. 그건 좀 들어가서 엄격하게 총알받을 수 있죠. 북한이 지금 주민 통제를 강화한다라는 게 사상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한류에 빠져 있는 청년 세대나 중장년 세대의 어떤 머릿속 생각을 바꾸겠다. 그래서 예전처럼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절대 충성하는 쪽으로 머리를 뜯어 고치겠다는 측면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 민간단체가 입수한 북한 내부의 동영상 교육 자료를 보면 고급 중학교 학생, 즉 우리식의 고등학생이 남한 드라마 유포했다는 이유로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외래문화에 유혹돼서 번결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에 따른 조치인데요. 북한이 최근 들어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평양문화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이른바 3대 악법을 만들어서 남한 드라마, 영화, 노래 듣고 보고 유포시키고 남한 말투 배워주고 이런 거 하면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엄청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은 그런데 실제로 정말 죽이기까지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올해 북한 인권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남한 드라마 유포하고 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 당한 사례를 봤다라는 탈북민 증언이 수집이 됐습니다. 보다가 현찰에서 걸리면 총살까지 하는 그런 감회가 너무 심해졌고 19살, 20살, 23살 애들도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말고도 전방위적으로 남한 문화를 단속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결혼식 날 신랑이 신부를 업거나 신부가 흰 드레스를 입어도 반동이다. 이런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남한 문화 따라한다는 거죠. 남북관계 단절 조치에 나서면서 한류에 빠져들고 있는 청년 세대, 중장년 세대가 한류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거죠. 또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남북을 적대적인 교정국 관계로 규정을 하고 나서 남북관계 단절 조치를 계속하고 있죠. 뭐 경의선, 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깔고 철로를 아예 철거해버리고 가로등을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또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북한군들의 작업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를 새로 매설하고 거기를 풀을 다 쳐가지고 황무지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북한군이 남쪽으로 귀순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뢰 매설하면 휴전선 넘어가기 어렵죠. 그리고 수풀이 우거져 있으면 북한군이 숨어서 내려오기를 감시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풀을 다 치워놓으면 잘 보일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이 남북관계 완전 단절 조치에 나서면서 휴전선에서도 혹시라도 북한군이 남쪽으로 넘어가거나 하는 이런 조치를 차단하기 위한 단절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뢰나 불모지 작업 또 전술도로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계속 이제 자기의 그 무상화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주민들의 이 진짜 먹고 사는 게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지금 뭐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 건가요? 김정은은 뭐 일단 본인 생각으로는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안 좋으니까 올해 들어서 김정은이 북한 대내 정책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또 발기하고 있는 정책이 지방발전 정책입니다. 이른바 지방발전 20곱하기10 정책. 매년 전국의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 옷 공장, 식료품 공장 이런 걸 만들어서 10년 안에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해로 실제 20개 지역에서
공장이 건설되고 있어요. 전국에서 군인 수만 명이 투입돼서 20군데에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휘관들, 군인 건설자들이 우리 당의 수건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총분기하여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건 공장이 완공되면 공장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 공장은 중앙에서 건설해 주는데 운영하는 건 지방의 행정경제 일꾼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행정경제 일꾼들이 운영을 못해서 물건을 못 만들어내면 그거는 죄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처벌받는다라는 경고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이 경공업 공장의 원료는 기본적으로 다 밭에 작물을 심어서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판 파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의 각 지역별로 중앙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오니까 원료 부지를 확보하는 게 큰 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있는 공동묘지까지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대북 소식통은 파묘된 묘지의 유골들은 가족들이 산에서 화장하거나 당국이 일괄 화장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원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할당을 줍니다. 씨를 주고 가을에 수유나무 피마주 얼마씩 받쳐. 근데 어디다 심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되게 산에 불법적으로 개간한 토지, 소토지라고 부르는 거기에 옥수수 같은 거 심어서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고 먹고 삽니다. 옥수수 심던 자리에다가 수유나무 피마주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옥수수 심을 땅이 줄어드니까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같은 독재 체제에서는 김정은이 한마디 하면 토를 날 수가 없잖아요. 김정은은 뭐 어떤 대대적인 공장 건설을 통해서 지방 주민들의 생필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난관이 있고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보고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내년 지나가면서 어떤 식의 부작용들로 드러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올해 북한이 수차례에 걸쳐서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살포를 했죠. 자, 근데 이제 우리 통일부가 오물풍선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분석을 해봤어요. 소위 쓰레기를 모아서 보내는데 뭐 양말, 뭐 장갑, 마스크 이런 부설기가 왔는데 양말은 보니까 몇 번씩 꿰맨 거 그리고 장갑, 마스크도 옷감을 덧대서 만든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퇴비 같은 흙도 막 집어넣어서 보내는데 그 토양에서 기생충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 유전자도 검출이 된 걸로 봐서 이 기생충이 인분에서 유래된 걸로 보인다라고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북한은 비료가 부족하잖아요. 화학 비료가 부족하니까 인분을 퇴비로 많이 활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요. 90년대 중반에 이른바 고난행군 시기라는 게 있었죠.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들이 북한 당국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배급제 국가잖아요. 당시만 해도 북한 주민들이 국가에서 먹을 걸 해결해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굶어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들이 거치면서 요즘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나를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의 다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다만 올 들어서 갈수록 또 북한 주민들의 민생고가 심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북한의 추세는 경제 부분에서도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맘대로 장사하고 물건 사고 파는 거를 계속 당국이 통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식량 부분도 예전에는 장마당에서 자유롭게 소통이 됐는데 지금은 양국 판매소라는 곳에서 북한이 식량을 다루고 다른 곳에서는 식량 판매를 금지시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량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진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북한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은요. 자,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올해 상반기에만 한 63차례 정도로 집계가 됩니다. 이 63차례의 공개 활동 중에 군사 분야 활동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 상반기 63차례의 공개 활동은 2017년 이후에 가장 많은 횟수에 해당됩니다. 이건 뭐냐? 김정은이 상당히 지금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시기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발전되면서 사실상의 대북 제재가 무력화되고 있죠. 러시아가 필요한 거 다 줄 테니까. 그리고 이제 필요한 기술 지원도 받고 있고요. 6월에 있었던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만족을 김정은이 표시를 했습니다. 농사도 어느 정도 잘 됐고 건설 분야 성과도 있고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 많은 공개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것과 한편으로 이런 자신감 속에 김일성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김정은 자신의 독자적인 리더십을 강화해 가려고 했던 시기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쪽 한편으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먹고 살기 힘든 민생고는 여전하다라는 게 올 상반기 북한의 상황으로 종합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양회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푸틴 동지와 시간을 함께 보내시며 친교를 도토히 하셨습니다. 사실상은 중국이 우리를 버리지 못할 거다. 일종의 자신감이 있는데 무력 충돌 상황에 있을 때 결국에는 파국으로 갈 거냐 주한미군이 한국에 존재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 생존과 관련된 거의 사활적인 문제. 사실 한미동맹에는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3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김정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받은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를 처음으로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 아우루스의 번호판을 보니까 아우루스의 번호판이 뭐였냐? 7271-1953이었어요. 이 1953년 7월 27일이 어떤 날이냐? 6.25 전쟁의 휴전협정이 맺어진 정전협정 체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프컨트리부터 SBS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입니다. 근데 북한은 이 날을 미국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의미로 전승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매년 전승절은 굉장히 반미 투쟁을 상징하는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근데 푸틴에게 선물 받은 리무진에 바로 이 전승절 번호판, 북한과 러시아가 연대해서 반미 대결전에 나서겠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앞으로도 언제나 반전 자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다시 이 기회를 빌어서 확언하는 바입니다. 자, 북한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굉장히 밀착하고 있죠.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지원을 해주고 그 대가로 러시아가 식량이나 원유나 그리고 위성 관련 기술 전수해 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북한이 지난해 정찰위성을 3차례 발사했는데 2차례는 실패하고 지난해 11월에 한 번 성공했죠. 근데 올해 5월 27일 날 정찰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또 실패를 했어요.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작년에 한 번 성공한 로켓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다른 로켓을 사용을 해서 이번엔 실패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지난해 로켓과 올해 로켓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해 위성을 성공시켰던 천리마 1형 로켓은 연료로는 하이드라진이랑을 쓰고 산화제로는 적연질산을 쓰는 로켓이었어요. 근데 올해 북한이 사용한 로켓은 연료로는 석유를 쓰고 산화제로는 액체산소를 쓰는 로켓이었다는 겁니다. 즉 연료와 산화제가 바뀌었다는 건 로켓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분야의 선진국은 러시아입니다. 자, 이런 걸로 볼 때 지금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잖아요. 러시아가 북한에 위성기술 전수해주고 있다라고 공공연히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고 올 상반기에는 푸틴이 북한을 방문을 하면서 북러 관계가 더욱더 굉장히 밀접해졌죠. 북러 간의 새로운 조약이 체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핵심은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복원됐다는 건데 1961년에 북한과 소련 간에 맺은 동맹조약에서는 당연히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련이 붕괴하고 그 뒤에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1996년도에 이 북소 동맹 조약이 폐기가 됩니다. 그 2000년에 다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친선 설린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 조약에서는 위기가 발생하면 즉각 접촉한다 이렇게만 규정이 됐어요. 사실 별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북러 간의 조약이 이번 2024년에 이른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으로 격상이 됩니다. 이 포괄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의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전략적이라는 건 단기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인 어떤 전략 차원에서 협조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조약의 4조에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 다시 부활을 합니다.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근데 다만 과거에 비해서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과 러시아의 법에 준한다라는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헌장 51조는 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 자위권이 있는 거니까 북한이 무력 공격을 당하면 러시아가 도와주겠지만 북한이 먼저 도발하면 러시아는 안 도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유엔 헌장에서 집단 자위권이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러 간에 체결한 자동군사 개입 조항은 모두가 인정하는 유엔 헌장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시비를 걸지 마라 라는 차원에서 넣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북한과 러시아법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사실 북한법은 논외로 하더라도 러시아법에 따르면 러시아가 외국에 무력을 투사를 하려면, 즉 군사력을 투입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물론 이제 지금 같은 푸틴의 왕국에서 푸틴의 의사에 반해서 의회가 동의를 안 한다, 이런 건 상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푸틴이 이 의회의 동의 조항을 자기의 구미에 맞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에서 전쟁 상황이 발생했는데 푸틴이 보니까 지금은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개입은 하고 싶은데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네?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회 동의 조항이라는 건 사실상은 유명무실한 조항이지만 푸틴이 자신의 선택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다라면 북러 간의 이 자동군사 개입 조항에는 여전히 구멍이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북러 간의 밀착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 북러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Я вот и сказал, в том числе и в Пхеньяне, что мы тогда оставляем за собой право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мира. Имея в виду наш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я этого не исключаю.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다시 러시아 쪽으로 군사를 지원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이 북러 조약에 따르면 한쪽이 무력 충돌 상황에 있을 때 다른 쪽이 개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북한이 무력 충돌을 당할 때 러시아가 개입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무력 충돌 상황에 있는 러시아에 북한이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아무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북한군의 군사 지원을 받을 거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여러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미묘하다는 징후가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5월 27일 날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는데 바로 이날 새벽에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통보를 합니다. 海上保安庁の海洋情報部に対し、今日午前0時から来月4日の午前0時までの間に人工衛星を打ち上げると通報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 즉 중국의 리창 총리가 서울로 오는 날인데 정찰위성 발사하겠다고 통보를 해요. 근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왜냐? 위성을 쏘려면 로켓에 장착해서 쏴야 되잖아요. 근데 로켓을 쏘는 기술이 소위 탄도미사일 기술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종류의 발사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위성을 쏘는 것 자체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근데 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되는 행동을 하겠다고 중국 총리가 오는 날 통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 정상회의 결과물에 대해서 북한이 비난을 합니다. 난폭한 내정 간섭으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비핵화가 들어간 걸 비난을 하면서 규탄 배격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는데, 북한이 중국이 참여한 회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건 상당히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게 중국에 대한 불편한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 말고도 중국 쪽에서 북한에 불편한 심리를 표현한 것들이 포착이 됐어요. 중국이 중국 내에서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에 경한 자택을 수색하고 현금을 압수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다롄에서 2018년에 김정은과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하고 해변을 이제 산책한 길이 있는데, 그 해변 산책한 길에 김정은과 시진핑의 발자국을 동판으로 만들어서 기념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그 발자국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정상이 발자국이 찍혀 있는 기념물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렸다. 이거는 중국 지도부가 용인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의도적으로 이걸 지워버렸다는 건데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큰 틀로 보면 한미일 대 북중러로 해서 북중러가 묶여 있다고 보지만,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포탄 지원을 계기로 굉장히 밀착했는데
중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는 약간 미묘한 거리가 있어요. 중국은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중국은 어쨌든 세계 G2다. 글로벌 어떤 전략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거든요. 미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하고 그런 차원에서 북한, 러시아, 지금 세계적인 왕따 국가인 두 국가가 밀착하는 거에 약간의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중국을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서 견제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반대로 그런 북한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는 게 올해 상반기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중 관계가 이렇게 균열이 심화되면서 파국으로 갈 거냐? 이거는 너무 확대 해석입니다. 북한 무역의 90% 이상이 중국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무시할 수 없고 중국이 원유 끊어버리면 북한 안 움직여요. 북한이 아무리 중국과 불편한 관계라고 해도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어요. 사실 중국이 마음먹고 북중 국경 닫아버리면 북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중국과의 관계 중요시 잡힐 수밖에 없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아무리 북한이 좀 귀찮게 하더라도 북한이 존재하는 게 중국의 국가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을 버리는 정도의 행동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랑 지금 친하게 지내는 중국 없어도 우리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면 우리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다. 분단 이후에 북한의 중소 외교를 보면 중국, 러시아, 중국, 소련과의 관계를 아주 기술적으로 이용하는 외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소련과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중국과 밀착하고 중국과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소련과 밀착하고 이런 식의 외교를 계속 해왔고 지금도 그런 외교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필요한 물자를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으려는 생각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이 돌아가려면 중국에서 물건을 무역이든 밀수든 뭐든 지원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러시아와 밀착하는 게 중국의 견제구를 던지는 측면은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러시아로 붙겠다 이런 생각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다시 고민할 걸로 보이는데 북한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지원이 필요해서 북한과 관계를 밀접히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북한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완전히 단절되는 쪽으로 간다 이런 생각은 북한도 안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 외교가 어찌 보면 좀 맹랑한 건 북한 경제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어떤 때 중국과 싸우기도 하고 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베이스는 뭐냐? 중국이 우리를 버리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버려서 북한이 한미일의 수중에 들어가면 중국한테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도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못한다는 일종의 자신감이 있는데 그 자신감과 맹랑함을 기반으로 중국과 다툴 때는 다투고 있어요. 이제 한미동맹, 우리가 전쟁 상황에 처하면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한미동맹에는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자, 이 이유는 그 한미동맹이 체결된 시기, 즉 1953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미군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을 해서 싸웠죠. 그리고 1953년에 가서 휴전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방위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이 되면 북한군이 또 내려올 거다. 그러면 또 우리 공산화될 거다. 그러면 우린 지금 죽으나 그때 죽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차라리 한국군이 단독 북진 통일을 하겠다. 이런 엄포까지 두면서 휴전에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휴전을 해야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든 달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미국이 한국과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맺는데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군사 개입 조항을 넣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로 한국군으로 북진을 시키면 다시 전쟁에 말려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는 위기가 생기면 각자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애매한 문구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 조약의 문구만으로 따지면 한국이 전쟁에 처해도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는
주요하게 인계철선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인계철선이 뭐냐? 주한미군을 휴전선 북쪽에 최북단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남침을 하면 미군과 바로 교전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미군이 자동 참전하게 되죠. 이런 인계철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 이후에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한국의 방위는 미국이 책임지겠다라고 공개적으로 해온 미국 대통령들의 공약에 의해서 한미 동맹의 어떤 견고함이 유지돼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South Korea is our ally. It has been since the Korean War, and we strongly affirm our commitment to defend South Korea as part of that alliance. 바이든에서 트럼프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미국이 우리가 유사시 이렇게 개입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문구상으로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 개입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인계철선이라는 얘기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미군들 다 평택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의 미국의 대동북아 전략, 전 세계 전략에서 한국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건 미국의 아주 전통적인 개념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계철선이 아니더라도 한국 방위를 책임지는 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미국에 있는 겁니다. 주한미국이 한국에 존재하는 건 한미 양국의 이익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남침했을 때 미국이 도와줘야 됐잖아요. 그런 아주 사활적인 이익이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 정세를 볼 때 일본과 한국까지를 자신의 철저한 동맹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미국의 태평양 전략, 전 세계 전략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건 미국의 이익을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가지는 이익과 미국이 가지는 이익에는 이익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한미동맹을 통해서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어떤 이익은 우리 생존과 관련된 거의 사활적인 이익이에요. 하지만 미군이 주한미군을 한국에 유지시키는 이익은 사활적인 이익까지는 아니고 그보다 하나 하나인 중요한 이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한미군이 빠지면 우리 안보가 어떻게 되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안보가 절대적으로 불안해지는 건 아니에요. 미국은 어쨌든 항모 전단이든 뭐든 전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또 방어선을 구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이 한미 양국의 공통의 이익에 기반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한미군 나가려면 나가라. 니네 이익 때문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고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딱 좋아.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